진짜 그렇게 이런 얘기에 또 진짜 화가 나는데 아니 2024년에 쿠데타가 뭡니까 도대체 쿠데타가 대한민국에서 이래가지고 이게 이게 속상해요. 난 그 얘기만 나오면 속상해. 그리고 더더욱이 군대는 그저 돈을 쓰고 낭비하고 없애는 집단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이거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최대의 성과를 내는 그 생산적인 집단입니다. 뭘 생산해내냐고요? 국민에 대한 안보 서비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그 삶의 환경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군대는 그냥 없애는 소비 집단이 절대 아니라는. 그럼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정한범 교수님 모시고 오늘 그 얘기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첨단 국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이제 또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대는 바야흐로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최근 며칠 동안 아마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입꼬리가 다 지금 저 눈에 가 있어요. 귀에 걸려 있을 정도로 지금 첨단 산업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날마다 그냥 자산이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불어나고 계실 텐데 최근에 첨단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루 이틀만 방심하고 있으면 따라가기 진짜 힘들어요.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급변하는 과학기술 속에서 과연 우리 국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본 것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했던 작전, 그걸 제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봐야 되는데, 베네수엘라에 가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라고 하는데 저는 납치에 가깝다. 네. 납치 오는 그 과정을 보면, 과거 같으면은 군대가 대규모의 군대가 들어가서 이 지역을 일단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제거해야 될 대상이 어디 있는지 가서 수색하고 이래야 됐을 건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하잖아요. 네. 또, 아버지 부시 때든가요, 퍼나마의 노리에가 장군을 제거할 때 하고도 또 다른, 그때도 미국의 네이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습니다만, 그때도 대단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아주 심플하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휴민트도 작동을 했을 겁니다. 휴민트도 운영을 했겠지만, 이 첨단 장비들이 이 마두로의 움직임 하나하나, 동선 하나하나를 다 확보하고 있고, 그 주변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냥 쑥 들어가서 쑥 잡아서 그냥 쑥 나와버리는 이런 모습을 봤죠. 아주 핀셋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 과거, 물론 이제 아직은 재래식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갑차라든지 탱크가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여기도 이제 첨단 무기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전쟁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드론을 활용한 전투를 보면서, 이제는 드론전에서 져버리면 그냥 한국하겠다. 저는 전쟁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뭘 하든지 간에 내기를 하면, 네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네가 이긴 걸로 치고 내가 이긴 걸로 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전쟁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형지물, 그러니까 성을 뺏으면 이긴 거예요, 그냥. 따져보세요. 내가 성을 뺏겼으면 들에 나가서 숨어 있어, 계속 내가 항복 안 하고 숨어 있으면 계속 싸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역사책에 보면 성이 함락되고 전쟁이 끝나잖아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성이 함락되면 다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서로 인정하는 거고 굳이 여기서 너나 나나 피를 더 흘릴 필요가 있느냐 라는 데서 합의가 되고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회로도 있을 법하고 그렇죠. 또 뒤에서 다시 전략 물자 또 모아가지고 저항할 법도 한데 그렇죠. 그 거점으로 방어하던 성이 함락되면
아이, 끝난가요? 예. 그래, 우리 진 거야. 지금은 앞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막 이렇게 폭격했는데 이란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막 반격하는 척은 하지만 막 그 사람 없는 데다가 좀 쏴놓고 막 지들이 막 대량 보복했다고 치고 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만큼의 자존심도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또 치잖아요. 그럼 이란은 우리가 쳤기 때문에 쟤네가 친 거니까 그냥 친 걸로 쳐 이렇게 하고 물러서는 걸 보면 야,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첨단 무기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일하는 군사 대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비행기도 많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비행기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냥 그 공군 비행장 몇 개 폭격해버리니까 아예 뜨질 않잖아요. 우리는 이란의 그 엄청난 공군력이 다 떠서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을 줄 알았는데 한 대가 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떠봐야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진 걸로 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보니까, 소총만 들고 있는 군인들은 의미가 없어요. 장갑차도 의미 없습니다. 장갑차도 이제 뭐 정밀 타격해갖고 뭐 쳐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감시 장비들, 이런 것들이 파괴돼버리면 전쟁 진 걸로 치고 아마,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앞으로 더 나가서 로봇 군대가 생기면 이제 로봇이 나가서 싸우고 로봇이 지면 사람들은 굳이 나가서 싸우지 않고 너네가 이긴 걸로 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전투 역량을 우리가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 기반의 자율 로봇 기술, 이거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이런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그다지 밀리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 정도 빼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제 그 로봇 군인들을, 로봇 병정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슴이 설레네요. 첨단 느낌 얘기 들으니까. 아니, 근데 그 설레는 게, 무엇보다 우리가 안 싸워도 된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 또, 이게 국방이 네. 민생을 챙겨주는 분야가 있다 싶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기분 좋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다 기적이죠.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50년, 그 한국전쟁, 사실 또 그 이전에 일본이 35년간을 수탈해가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나라였는데, 뭐 세계 5위의 국방이라는 건 정말 아무리 머리를 다시 돌리고 제정신을 차리고 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견적이 안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 해낸 거 보면 우리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분단 체제가 우리한테 정말 비극적이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체제였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분단 체제를 가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삶은 나라가 아닌가. 위기를 기회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단 체제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다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 누가 또 뭐라고 그럴까봐 내가 좀 두려운 면 있는데. 말씀하시죠. 네. 김일성이와 김정일이 고마워서. 이 고맙다는 그 표현이 아니고. 아니, 항상 일정 위협을 가해주니까. 우리는 이제 방산을. 항상 긴장하고. 있었단 말이야. 세계가 뭐 냉전 해체된 이후에 유럽은 싹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날개도 친 듯이 이거 팔리고 있으니. 맞아요.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초강대국들이, 유럽의 그 초강대국들이 다 무장해제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이렇게,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이제 그 첨단 전 영역 작전. 그러니까 이건 작전과 관련, 위에는 이제 전력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작전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그 삼축 체계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킬체인이라든지 KAMD, 그 다음에 이제 KMPR. 이거는 뭐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정말 지난 한 10여 년간,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 미사일이었잖아요. 미사일 쐈네. 맞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미사일 썼다고 해도 원래 그러는 애들. 집 앞에 버스가 왔다 갔으려니 뭐 이런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미사일과 관련해서 우리 그 많은 불안들이 있겠지만 그럼 미사일을 어떻게 잡느냐? 결국 이 우주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주 그러면 우주선 타고 외계로 날아가는 그거 생각하시지만 지금은 사실은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그건 아니고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감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문제는 쏘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쏜 다음에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요격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북한의 이 기술력이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 더 빨리 와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요격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고민이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우주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이 뜬 다음에 떴다 요격하자고 하면 이미 늦는 것이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이미 그것을 감지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쏘자마자 잡아야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 이제 우주. 그다음에 사이버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뭐 은행이 마비되거나 뭐 우리 교통이 마비되거나 뭐 앞으로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북한이 만약에 우리 자율주행 시스템 하나만 망가뜨리면 경부고속도로 순식간에 아수라장 되는 거죠. 무섭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버 전력, 전자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AI 전력과 연동돼서 동시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육군, 해군, 공군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대착오적이다. 시대착오적인 그런 시대가 됐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우주 사이버 전자기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재래식 전력은 작동하지 않는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울러서 이런 AI 기반의 어떤 과학화 전력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경계작전도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젊은 청춘들을, 젊은이들의 사실은 그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시기, 그 청춘의 시간들을 휴전선에다 깔아서 우리가 도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과거에 집집마다 아들을 뭐 자식을 10명씩, 8명씩 낳던 시대에도 물론 그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간이지만 지금은 집집마다 한 명만 낳는 시대에 그렇죠. 부모 2명보다 그 아들 한 명이 더 소중하다는데 그 아이들의 청춘을 우리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집안에 애 하나 있는데 그 소중하다는데. 시대적 흐름. 네, 이제 그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주권자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에 맞춰야죠. 그래서 이런 최소한 경계 시스템만이라도 이제는 과학화 할 수 있는 건 하고 마치 이 휴전선에서 병력을 빼면은 막 종국 좌파고 북한 안보 불감증이고 뭐 이런 어처구니없는 공격을 하는 시대는 좀 지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예비전력. 예비전력. 네.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에 이제는 상비 병력 50만 지금 이제 50만인데 50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이내에 30만 정도까지 우리가 감축될 것으로 보는데 그 30만조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소중해요. 지금보다 지금보다 더 소중한 애들이에요. 소중한 소황제들.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나 외부와 맞서기 위해서 그러면 복무기간을 늘려야 되느냐? 복무기간을 어떻게 늘려요? 못 늘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보다 복무기간을 더 줄여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병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런 그 이스라엘처럼 어떤 상비 예비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상비 예비 전력.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예비 전력이 말 그대로 우리가 요즘 솔직하게 얘기할까 솔직하게 얘기하죠. 우리 예비군 훈련 가면 뭐 이렇게 했다 치고가 많고. 네. 했다 치고도 그렇지만 뭐 완전히 그 뒷골목에서 노는 아저씨들처럼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정말 정예화된 그런 예비 전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이제 예비 전력도 이제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탈피해서 첨단 기술군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의 연구 개발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 잘하면 좋죠. 우리가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요즘 잘 나가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그렇고 한화오션도 잘 나가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선은 이제 우리가 승기 잡았어요. 반도체는 이미 우리가 잡았고 그렇고, 네. 자동차도 일부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자동차 또 자율주행 그다음에 그 로보틱스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우리가 첨단 기업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도대체 테슬라니 엔비디아니 뭐 브로드컴이니 뭐 팔란티어니 뭐 그 밖에도 그 백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다음에 마이크론 뭐 애플 구글 뭐 기업 하나하나가 세계 최고잖아요. 맞습니다. 중국도 그런 기업들 많아요.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우리가 작은 나라로서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것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방연구개발 체계를 정립하자. 그러면 우리 이런 첨단 기술군 이거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군으로 나갈 수 있고 첨단 국방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첨단 국방을 건설하면서도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낭비 요인이 이제 항상 생겨난 상태에서 이제 네. 국방이 운영되는 거 우리 이제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이제 하실 것 같은데 효율적인 국방 이야기. 예. 우리 이제 효율적인 국방도 한 5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효율적이려면 조직 자체가 정비가 잘 돼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뭐 이제 아까 지난번에 이제 사관학교도 말씀을 했지만 똑같은 조직이 여기저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중국에서 옥상 네. 뭐 이런 거 온갖 네. 지금 민간 기업들도 얼마나 이거 조직 슬림화하고 효율화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우리 IMF 때 그렇게 당하고 우리 민간 기업들은 정말 효율적으로 조직 슬림화해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저출산 시대에 인구 감소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장군 숫자 늘리기, 뭐 우리 각군의 지분 지키기 이거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아니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굴 가지고 뭘 갖고 할 건데 이제 조직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국방부 합참과 관련된 조직들, 그래서 직할부대까지 현재 지금 28개인데 앞으로 또 국방계획 하다 보면 또 더 늘어나요. 그렇군요. 이거 다 슬림하게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시 임무 위주의 직할부대를 만들어서 각 군으로 임무 전환하고 통폐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건 근데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군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연계해서 병과 체계 이거 정말 손대야 됩니다. 지금 과거 20세기에 우리 냉전 시대에 아날로그 시대에 이 병과 체계를 만들어 놓고 지금 보니까 뭐 육군만 해도 20몇 개인가 되죠, 병과가. 예. 제가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하면서 해보니까, 국방부에 제가 이제, 지시를 해서 만들어 보니까 7개 병과까지 축소가 가능하더라고요. 이미 대병과 체제로 한쪽이 계획은 있어요. 계획이 있고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왜 안 하냐면, 그거 하면 자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8개 병과면 병과장들 자리가 다 있잖아요. 아하. 그게 다 장군 자리거든요. 그렇군요. 장군 자리 아니면 그 밑에 장군 자리 하나 있으면 그 밑에 지휘들도 또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겠죠. 통합하면 그거 다 통합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다 아는 문제인데도 안 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지는 사실은 이게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국방 2차관을 도입하자 그러면 자리를 하나 늘리자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2차관을 만들어서 지금 국방부는요, 사실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규모가 크잖아요. 통일부나 이런 거, 1000명 안팎 수준인데, 네. 우리는 60만 명 가까운 조직을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국방부가. 그런데 이 국방부가 차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직제상 복수 차관을 만드는 것은 업무가 얼마나 이질적이냐를 놓고 이걸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사청이 이미 이제 독립돼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행안부에서 2차 관제를 설득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민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작전과 같은 군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차관과 그다음에 행정, 인사, 뭐 자원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2차관을 만들어서 이제 뭐 우리 이제 군사 외교도 해야 되고 방사능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2차관 쪽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관을 하고 있는 정부 부처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지금 2차관 많아요. 네. 국방부가 제일 큰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군의 어떤 주둔 시스템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과거에 이제 육군에 보면은 선형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대를 소부대별로 다 잘게 나눠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제 공군이나 해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육군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소부대별로, 소대별로, 중대별로 이렇게 다 심지어 내는 분대별로 나눠서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놓으니까 뭐 부대도 문제지만 또 우리 이제 직업군인들은 아직 가정생활이 안 되잖아요. 또 가정생활이 되려고 하다 보면 가족들이 고통을 감수를 해야 돼요. 노고가 되게 많으신. 예, 뭐 산골짜기에서 몇 가구 모여서 하나의 동네를 이뤄서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문화생활 이러면 또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럼 또 군에 와서 집중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교통통신이 워낙에 이제 발전해 있기 때문에 네. 통합형 주둔 개념을 적용하면 일종의 작은 계룡시 같은 것을 여러 군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 주둔 단위가 커지면 아무래도 이 규모의 경제가 될 거고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지겠죠. 그 약간 미군 기지 그 평택에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런 개념이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출퇴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이제 거점을 몇 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금은 뭐 1시간 이내에 다 출근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당직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전국 막 해외를 돌아다니더라고 25번의 이사를 해서 25번. 그냥 얻은 거는 이사의 선수. 이사 가면 다음 이사를 주는 거예요.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요. 짐을 안 푼대요. 그래서 왜 안 푸냐 그랬더니 어차피 내년에 이사 갈 건데 짐을 뭐하러 푸냐고. 그러니까 짐을 싸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것만 풀 거야. 아니 왜 우리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비역 그 군인들을 그 이삿짐 센터를 좀 창업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빵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 군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아웃소싱을 과감하게 하자.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이것도 결국은 병력 감소가 1차적인 이유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늘어나는 국방비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해가면서 늘려야지 마중무자비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외주를 줘서 외부에서 더 잘하는 것들은 외부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그래야 이제 또 민간도 발전하고 아까 그 민군 복합타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타운을 만들었는데 군인들만 있고 옆에 민간 시설이 안 들어서면 이게 시너지가 안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 외주를 주면 또 민간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생기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 전시를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소리냐 근데 천만의 말씀. 전투 현장에도요. 짜장면 시켜 그럼요. 짬뽕은 누구 드릴까요? 이러면서 그럼요. 다 돼요. 다 되고요. 되고 말고. 전시에는 또 우리가 다 전시 동원령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옛날 6.25 때는 걸어서 이동하니까 그게 며칠 걸렸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종심이 짧은 나라에서 이게 그리고 지금은요, 그냥 한 군데 타격 당하면 전쟁 끝난다니까요. 그 의미 없습니다, 그거. 우리 무슨, 보병 위주의 전쟁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시대적 흐름에 좀 순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부 획득 체계를 좀 개편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 병사들 병역 자원도 문제지만 트렌드가 간부들도 더 안 모여요. 그래서 부사관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장교들도 점점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9년에 전체 10% 그러니까 한 11개의 학교에 있는 ROTC가 정원이 미달이었는데 2023년에는 무려 81개, 75%의 ROTC 학교들이 지금 미달이 나고 있고요. 어떤 ROTC는 보니까 한 학교에 3명 지원했대요. 이거 운영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근데 이거 좀 뭘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이럴 때 들어와야 군대 이해가 있다. 아니, 학군장교 제도를 도입하는 초창기에 서울대학교가 수십 배 이었어요. 그렇죠. 네. ROTC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진짜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ROTC 26개월 때문에 이 사이클이 맞지 않아서 군대 못 온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2개월 더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좀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는 더 근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군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또 대한민국에서 장교로 근무했다고 하면 야 어디에서 가도 정말 쓸만한 인재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돼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클 때는 군 장교 출신이라고 그러면 어디 취업이 진짜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별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포지션을 카투사 출신들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카투사가 잘 되면 모르겠어요. 영어 되고. 영어가 이제 인정을. 네, 그 미국 애들한테 뭔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선진국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국인데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군에서 막 육해공군 서로 막 이권 다툼이나 하고, 진짜 그렇게 이런 얘기에 또 진짜 화가 나는데, 아니 2024년에 쿠데타가 뭡니까 도대체 쿠데타가 대한민국에서 이러니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 군이 몇십 년을 쌓아온 공로를 불과 몇 시간 안에 이런 정말 쳐죽일 놈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인간들 몇 명이 우리 군 수십만 명 예비역들까지 하면 수천만 명의 군인들의 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긴 거죠.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에이, 속상해요. 난 그 얘기만 나오면 속상해. 그리고 더더욱이 내란 사고 하나 껴.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변명할 거리도 없잖아, 있어요. 쿠데타가 어디 바다에서 납니까? 공중에서 납니까? 땅에서 나니까 니네 육군들 나와. 그래서 육군이었지. 그 머리에 똑바로 이제 생각이 박힌 놈이냐, 아니냐로 해야지. 너 육군 싸잡아서 내란 사관학교 출신이 이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터키에서는 공군이 상당히 이겼다가 실패했잖아요. 에르도안이 이거는 이 길이 있더라고. 에르도안이 작살냈잖아요. 하여튼 오늘 최첨단을 향하는 국방 또 효율적인 국방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